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노후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50대, 60대, 70대의 모든 시니어분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검증된 건강 정보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불면증과 수면 개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잠들기 어려우시거나 자주 깨시는 분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15분에 걸쳐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4세, 이 채널을 진행하고 있는 김철수입니다. 저도 50대 후반부터 잠들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30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5시쯤 되면 또 깨어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반복됐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며칠간 제대로 못 자고 나서 손자 돌봄을 도와주러 갔을 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해서 아이들과 제대로 놀아주지 못하고 저녁에는 짜증만 내는 제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내도 걱정이 많았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잠 못 자는 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는 걸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들어서 잠 못 자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올바른 수면 습관과 생활 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거든요. 먼저 왜 나이가 들면 잠들기 어려워지는지부터 자세히 알아봅시다. 수면을 이해하려면 먼저 수면의 단계를 알아야 해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크게 두 가지 수면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놀렘 수면으로 다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뉩니다. 1단계는 얕은 잠으로 쉽게 깰 수 있는 상태고 2단계는 중간 깊이의 잠, 3단계는 가장 깊은 잠으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몸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렘 수면으로 꿈을 꾸고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이 두 종류의 수면이 90분 주기로 4번에서 6번 반복되는 게 정상적인 수면 패턴입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불면증을 겪는 비율은 40% 이상이라고 합니다. 주요 원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멜라토닌 분비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인데 20대에 비해 60대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지 않는 거죠. 둘째는 깊은 잠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3단계 깊은 잠이 줄어들고 1, 2단계 얕은 잠이 늘어나서 자주 깨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은 거예요. 셋째는 생체 리듬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보다 2-3시간 일찍 졸리고 일찍 깨는 패턴으로 바뀝니다. 이걸 수면 위상 전진이라고 해요. 넷째는 건강 문제들입니다. 관절 통증, 야간요, 위식도 역류, 약물 부작용 등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50대 후반에 했던 실수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낮잠을 너무 자주 너무 오래 잔 것입니다. 밤에 못 잔 걸 보상하려고 오후에 2-3시간씩 낮잠을 잤는데 이게 오히려 밤잠을 더 방해했어요. 특히 기억나는 게 점심 먹고 소파에서 드라마 보다가 그대로 잠들어서 저녁 6시까지 잔 적이 있어요. 그날 밤엔 새벽 4시까지 잠이 안 와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대한수면의학회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전에 자는 게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피곤할 때만 20분 정도만 자고 있어요. 두 번째 실수는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한 것입니다.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이어야 하는데 다른 활동을 하면 뇌가 침대를 각성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돼요. 저는 밤에 잠이 안 와서 침대에서 뉴스를 보거나 게임을 하곤 했는데 이게 정말 나쁜 습관이었어요.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잠이 와야 하는데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잠이 안 온다고 억지로 누워 있으려 한 것입니다.
1-2시간씩 뒤척이면서도 누워만 있으면 언젠가는 잠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네 번째는 잠자리 시간이 너무 불규칙했던 것입니다. 어떤 날은 10시에 자고 어떤 날은 새벽 1시에 자고 몸의 생체 시계가 완전히 엉망이 됐었죠. 다섯 번째는 저녁 늦게 과식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밤 9시, 10시에 야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 소화 때문에 잠들기 어려워지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를 본 수면 개선법들을 단계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밤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주말에도 예외 없이 지켰어요.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밤에 잠이 안 왔거든요. 하지만 3주째부터 몸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연세대 수면센터 2020년 연구에서도 확인됐는데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한 그룹이 불규칙한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30% 이상 개선됐다고 나왔어요. 생체 시계가 규칙성을 좋아하거든요. 두 번째는 저녁 루틴을 체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수면 준비 모드로 들어갑니다. 8시 30분부터는 조명을 절반으로 줄이고 9시에는 따뜻한 샤워를 합니다. 샤워 후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9시 30분에는 가벼운 독서나 일기 쓰기를 하고 10시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끕니다. 특히 도움이 된 건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었어요.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거죠.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잠들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침실 환경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습도는 50에서 60%로 맞췄어요. 가습기를 사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니까 목이 마르지 않아서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암막 커튼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했고 작은 소음에도 민감해서 귀마개도 사용합니다. 처음엔 귀마개가 불편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적응되더라고요. 매트리스도 바꿨습니다. 15년 넘게 쓴 매트리스가 너무 푹신해져서 허리가 아팠거든요. 적당히 단단한 매트리스로 바꾸니까 몸이 편해졌어요. 삼성서울병원 수면의학과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침실 환경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빛과 소음 차단,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과 햇빛 노출입니다. 저는 오전 10시에 30분씩 산책을 시작했어요.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이게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가벼운 유산소 위주로 했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오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15분 정도 합니다. 단,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도록 했어요. 한국체육과학연구원 2021년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이 시니어의 수면 질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확인됐습니다. 단, 운동 시간대가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체계적으로 조절한 것입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아예 마시지 않았어요. 카페인의 반감기가 6에서 8시간이라서 저녁까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오후에 커피 한 잔 없이는 못 살았거든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적응되더라고요. 대신 오후에는 허브차나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알코올도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큰 오해예요.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몸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오히려 각성을 일으켜요.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렘수면을 방해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술을 마신 날에는 밤중에 2-3번씩 깨더라고요.
6번째는 저녁 식사와 간식 관리입니다. 저녁은 잠자리 들기 3시간 전에 마치고 너무 많이 먹지 않았어요. 소화가 안 되면 속이 불편해서 잠들기 어렵거든요. 특히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은 피했습니다. 대신 가벼운 단백질이나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드셨어요. 바나나나 체리 같은 과일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 있어서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잠자리 들기 1시간 전에는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마셨습니다. 우유의 트립토판 성분이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서 마음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7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걱정거리나 내일 할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걱정 시간을 따로 정해뒀습니다. 오후 6시에 10분간 그날의 걱정거리들을 종이에 적어보고 해결책이 있으면 내일 할 일 목록에 추가하고 해결책이 없으면 일단 내려놓기로 했어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도 큰 도움이 됐어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에 걸쳐 내쉬는 호흡법을 10번 정도 반복하면 마음이 진정되더라고요. 이걸 4-7-8 호흡법이라고 하는데 미국 애리조나 대학에서 연구한 방법이에요. 8번째는 수면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든 시간, 잠든 시간, 깬 횟수, 일어난 시간, 컨디션 등을 기록했어요. 2주 정도 쓰고 나니까 제 수면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낮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이나 오후에 커피를 마신 날에는 잠들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런 패턴을 파악하니까 생활 습관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9번째는 계절별 수면 관리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과 선풍기를 적절히 사용해서 시원하게 잤고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발 쪽에만 켜두고 머리 쪽은 시원하게 유지했어요. 봄, 가을에는 건조해지기 쉬우니까 가습기를 켜두고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공기청정기도 사용했습니다. 계절마다 몸의 리듬이 다르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해가 짧아서 우울감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오전에 산책을 더 길게 하거나 밝은 조명 등을 사용해서 빛을 보충했습니다. 10번째는 배우자와의 수면 환경 조율입니다. 저희 부부는 수면 패턴이 달랐어요. 아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타입이고 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타입이었거든요. 처음엔 서로 맞추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됐어요. 그래서 각자의 패턴을 존중하면서도 서로 방해하지 않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침실에 2개의 독서등을 설치해서 한 사람이 책을 읽어도 다른 사람에게 빛이 가지 않도록 했어요. 코골이 문제도 있어서 서로 다른 베개를 사용하고 심할 때는 별도의 방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자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니까 오히려 둘 다 잘 자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었어요. 이제 잠들기 어려운 밤에 시도해 볼 만한 즉효성 있는 기법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발가락부터 시작해요. 발가락을 5초간 꽉 움켜쥐었다가 천천히 이완합니다. 그 다음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배, 가슴, 어깨, 팔, 손, 목, 얼굴 순서로 올라가면서 각 부위를 긴장시켰다가 이완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저는 보통 얼굴까지 가기 전에 잠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는 상상요법입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소를 상상하면서 그곳의 소리, 냄새, 감촉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저는 어릴 때 놀았던 할머니 댁 마당을 상상해요. 감나무 그늘 아래에서 매미 소리 들으며 낮잠 자던 기억을 떠올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세 번째는 숫자 거꾸로 세기입니다. 100부터 거꾸로 세면서 각 숫자를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거예요. 뇌가 그 작업에 집중하면서 잡념이 줄어들어요. 저는 보통 70대쯤 가면 잠들어 있어요. 네 번째는 20분 규칙입니다. 20분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일어나서 다른 방에서 조용한 활동을 하세요. 독서나 가벼운 스트레칭,
뜨개질 같은 걸 하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시계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을 확인하면 벌써 이 시간이네,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만 커져요. 다섯 번째는 걱정 일기 쓰기입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걱정이 떠오르면 일어나서 그 걱정을 종이에 다 적어보세요. 머릿속에 맴도는 걱정을 밖으로 꺼내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더 자세히 답변해 드릴게요. 수면제를 먹어야 하나요? 수면제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수면제로 자는 잠은 자연 수면과 질이 다릅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의학과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인지행동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이 수면제만큼 효과적이면서도 부작용이 적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정신과적 문제나 심각한 불면증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 후 단기간 사용할 수는 있어요. 천연 수면 보조제는 어떤가요? 멜라토닌, 마그네슘, 발레리안 같은 성분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특히 멜라토닌은 시차 적응이나 교대 근무 때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복용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개인차가 크거든요. 낮잠을 아예 자면 안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20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시간과 길이를 지키는 것입니다. 몇 시간 자야 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시니어의 경우 7, 8시간 정도가 적당해요. 하지만 시간보다 중요한 건 수면의 질입니다. 6시간을 자더라도 깊게 잤다면 8시간 얕게 자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좋나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오전이나 오후 초반이 좋고 근력 운동은 오후 늦게 해도 괜찮아요. 다만 잠자리 들기 4시간 전에는 마치는 게 좋습니다. 약을 복용 중인데 수면에 영향이 있나요? 일부 약물들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혈압약, 항우울제, 스테로이드, 기관지 확장제 등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면 의사에게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처음엔 불면증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잠 못 자는 밤이 길고 외로웠고 다음 날 컨디션 난조로 일상생활이 어려웠어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포기하려고도 했고요. 특히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이 나이 들면 다 그래, 좀 피곤하면 언젠가는 잠든다는 식으로 말할 때였어요. 불면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쯤 되면 오늘도 망했구나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하고 집중도 안 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가족들도 저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밤에 뒤척이는 소리 때문에 아내도 잠을 설치고 낮에는 피곤해서 손자들과 놀아주기도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아플 때는 여전히 잠들기 어려운 날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날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잠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오늘 밤은 반드시 8시간을 자야 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가끔 잠 못 자는 밤이 있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수면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6시간을 자더라도 깊게 잤다면 8시간 얇게 잤던 것보다 훨씬 개운합니다. 제가 6개월간 실천해온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둘째, 2시간에 걸친 저녁 루틴을 만드세요. 조명 줄이기, 따뜻한 샤워, 독서, 감사 일기 등으로 몸과 마음을 수면 모드로 전환하세요. 셋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시원한 온도, 적절한 습도, 완전한 안막, 소음 차단이 중요합니다. 넷째, 오전에는 햇빛을 받으며 가벼운 운동을 하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다섯째,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마치고 알코올은 취침 3시간 전부터 금주하세요.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걱정 시간을 정해두고 잠자리에서는 명상이나 호흡법을 실천하세요. 일곱째, 수면 일기를 써서 자신의 패턴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으세요. 여덟째, 계절에 맞는 수면 환경을 조성하고 배우자와 서로 방해하지 않는 방법을 찾으세요. 아홉째, 잠이 안 올 때는 20분 규칙을 지키고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나 상상 요법을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세요. 수면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최소 2에서 4주는 꾸준히 실천해야 몸이 적응합니다. 혹시 이런 방법들을 2달 이상 시도해도 개선이 없다면 반드시 수면의학과 전문의와 상담받으세요.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주기적 사지 운동장애 같은 다른 수면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거나 불안감이 심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잠깐 제가 놓친 중요한 팁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수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로 잠든 시간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침대에 8시간 누워있는데 실제로는 6시간만 잤다면 수면 효율성이 75%인 거예요. 이걸 85%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잠들지 못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죠.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나와서 다른 활동을 하고 정말 졸릴 때만 침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엔 수면 시간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점차 수면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배우자에게는 수면 환경 조성에 협조를 구하고 자녀들에게는 스트레스 상황을 털어놓으세요.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수면 건강에 대한 강의가 있으면 참석해 보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불면증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분명히 나아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2~3가지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저녁에는 스마트폰 멀리하기,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만들기부터 말이에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개선을 만들어낼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숙면을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잠은 건강한 노후의 기본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더 활기찬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세요. 푹 잔 다음 날 아침, 개운한 몸과 맑은 정신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하루는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받은 아침들을 많이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노후 이야기의 김철수였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잠 되세요. 고맙습니다.